마취 중 혹은 마취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망률이 또 존재하거든요. 제일 하고 싶은데 제일 하면 안 되는 얘기가 100% 안전합니다. 저는 하고 싶지만 절대 해서는 안 돼요. 만에 하나의 사고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보호자님 입장에서 가장 듣고 싶은 말 중에 하나는 100% 안전합니다 일 것 같아요. 요거는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는 마취 동의서이거든요. 마취가 위험한가요? 그렇지 않은가는 ESA 단계가 1, 2단계이냐 3단계 이상이냐가 매우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상 마취 위험성이 거의 없죠. 근데 보시면 이제 3단계부터가 중요하죠. 근데 강아지 마취는 사실 사람 마취보다 되게 자주 접하게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상대적으로 그런 것 같네요. 네. 근데 강아지 마취는 그럼 언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마취를 하는 원인은 크게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고요. 동물병원에서. 첫 번째는 통증을 제어하기 위한 목적.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수술을 위한 목적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뭐 예를 들면 중성화 수술을 할 때 아이들이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니까 피부를 절개하고 복강을 개복을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통증을 못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로 마취가 필요하긴 합니다. 보통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마취의 이유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통증보다는 움직임을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마취를 진행합니다. 예를 들면 스케일링을 할 때 저희가 마취를 하는 이유는 그 스케일링이 통증을 유발해서는 아니고, 아이가 움직이면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렵고 정확한 스케일링을 하기 어려우니까 저희가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심리적인 보호와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마취 또는 진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너무 극심한 공포심을 갖고 있는 아이거나 병원에 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큰 스트레스가 발생하거나, 혹은 이제 공격성이 너무 강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깊은 심마취까지는 아니더라도 얕은 경마취 정도는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총 3가지 목적으로 마취를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 마취랑 목적이 좀 다른 점은 뭐가 다른 거예요? 다른 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마취는 동일할 거예요. 사람에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되면, 특히나 이제 통증이 심한 수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전신 마취를 하게 되니까 통증을 줄이기 위한 마취를 하는 건 동일할 건데, 이제 말씀드렸던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목적, 예를 들면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심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마취를 하는 경우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치과 진료, 그 중에서는 이제 스케일링을 받기 위한 마취, 혹은 또 동물병원에서 많이 마취를 하는 게 CT와 MRI 검사를 하기 위한 마취를 많이 진행해요. 그것도 이제 사람과의 차이점인데, 사람에서는 대부분 이제 CT나 MRI 검사를 할 때 짧은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뭐 숨을 참는다던가 해가지고 촬영이 가능하거든요. 동물에서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아이가 숨을 참기가 어렵기도 하고, 혹은 MRI 같은 경우는 그 찍는 시간이 아주 짧진 않기 때문에 촬영하는 시간 동안 아이가 움직이면 그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서, 특히나 MRI 같은 경우에는 꼭 전신 마취가 좀 필요하고요. CT도 이제 마취를 해서 촬영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나, 최근에는 이제 CT 기계 사양이 좀 좋아지고 워낙 마취 시간이 좀 짧아지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무마취 CT를 촬영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사람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의 마취는 사람에서는 거의 없는 것 같고, 동물에서는 굉장히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는 마취가 필요한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동물병원 저도 많이 다녀오긴 했는데 마취 종류가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설명을 많이 해주시던데 네. 어떤 종류들이 좀 있나요? 마취는 크게 이제 분류하는 조건에 따라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정신이 깨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신 마취와 국소 마취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동물병원에서 진행되는 대부분의 마취는 전신 마취라고 보시면 되고, 의식이 남아있으면 아이들이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전신 마취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국소 마취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피부에 작은 결절이나 종괴를 제거를 할 때는 굳이 전신 마취까지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 간단하게 이제 국소 마취해서 피부 시술을 받듯이 아이들도 국소 마취해가지고 피부 종괴를 떼어내는 시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식이 있는 상태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신 마취, 국소 마취를 나누기도 하고요. 혹은 마취제를 투입하는 경로가 루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주사 마취, 호흡 마취로 구별을 하기도 합니다. 주사 마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관 내로 주사를 하거나 혹은 근육으로 주사를 해서 한번 주사된 약물이 대사가 완전히 될 때까지 마취가 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마취라고 보시면 되고요. 호흡 마취는 흔히 생각하는 기도 안에 기관 튜브라고 하는 튜브를 삽관을 해놓고 실제로 숨을 쉬면서 마취제가 폐로 전달이 되는 마취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동물병원에서 진행이 되는 마취는 전신 마취이자 호흡 마취라고 보시면 되고, 호흡 마취의 장점은 그때그때 마취의 깊이나 농도 그리고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가장 많이 안전하게 시행이 되는 마취가 호흡 마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호흡 마취가 네. 수면 마취예요? 마취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동의서를 받을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럼 오늘 진행되는 마취는 수면 마취인가요? 라고 질문을 듣거든요. 보통 이제 수면 마취하면 떠올리는 게 혹시 어떤 게 떠오르세요? 잠자는 사이에 모든 게 다 그쵸. 뭐
가장 대표적으로 아마 건강검진 받으실 때 위 내시경 또는 대장 내시경 받으실 때일 거예요. 그때 이제 마취 여부를 결정하잖아요. 마취 없이 내시경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마취를 한다고 하면 보통 이제 수면 마취로 안내를 받으시고 그때 수면 마취를 생각을 해보면 기관 튜브를 기도에 넣지 않아요. 그 말인즉슨 스스로 호흡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호흡 마취는 아니에요. 마취를 유도하고 지속하는 건 아마 주사 마취제로 유지가 되었을 거기 때문에 주사 마취냐 호흡 마취냐라고 보면 주사 마취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면 전신 마취냐 국소 마취냐라고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고 일어났잖아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이나 시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때는 전신 마취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수면 마취라고 하는 거는 주사 마취를 통한 전신 마취라고 보시는 게 좋고 특별히 기관 튜브를 기도에 삽입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수면 마취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조금 얕은 마취예요. 경마취. 그래서 아주 심한 자극에 대해서는 심지어 깨어날 수도 있는 왜냐면 스스로 숨을 쉬어야 되니까 심마취를 하게 되면 스스로 숨을 쉴 수 없는 상황까지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호흡 마취는 그 숨을 기계적으로 자동으로 쉬어줄 수 있는 건데 일반적으로 수면 마취라 하면 간단한 시술, 간단한 수술을 받으실 때 적용을 받으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물에서도 수면 마취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콧줄, 코에다가 이제 줄을 넣어가지고 음식물을 투여하는 경로를 만드는 그래서 콧줄이라고 해서 비관 튜브를 장착하기도 하고 혹은 식도 튜브를 장착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비관 튜브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저항감이 크지 않으면 마취 없이 장착을 하기도 하는데요. 식도 튜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입 안쪽으로 식도 튜브를 장착하려고 하면 보통은 아이들이 이제 연화반사라고 해서 계속 목 넘긴 반사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장착이 어렵기 때문에 잠깐 수면 마취를 통해서 재운 상태로 별도의 기관 튜브를 삽관하지 않은 상태로 짧은 시간 내에 시술을 완료하거든요. 이럴 때는 저희가 수면 마취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댓글에서 많이 물어봤던 스케일링도 스케일링은 어떻게 보면 통증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과 또 하나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면 마취를 떠올리실 수도 있는데 스케일링은 반드시 호흡 마취를 해야 돼요. 왜냐면 스케일링 하다 보면 이제 초음파 스케일러가 있잖아요. 그때 열이 상당히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과 가서 보시면 계속 물이 나와요. 열을 식히기 위해서. 그쵸? 근데 이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숨을 쉬는데 계속 물이 나온다 하면 그 물이 그 식도가 아닌 기도로 들어갈 수 있어요. 기도 내로 이러한 물이 들어가서 폐렴을 유발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을 오연성 폐렴이라고 하게 되는데 물론 스케일링 과정 중에 발생하는 물은 깨끗한 물이지만 사실 그 안에 있는 구강 상태나 치석에서는 세균이 굉장히 많거든요. 떠다니는 세균이 기도로 들어가게 되면 이때는 오연성 폐렴 중에서도 이제 세균성 폐렴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호흡 마취의 장점 중에 하나는 그 기도 삽관을 하고 나면 그 안에 이제 풍선 같은 구조가 있거든요. 커프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부풀리게 되면 사실 마취가스나 이런 것들 밖으로 새어 나오지 않고 반대로 얘기하면 밖에 있는 공기가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아요. 구강의 밀폐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스케일링은 오연성 폐렴이나 세균성 폐렴 같은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호흡 마취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어떤 치료를 받느냐에 따라 마취법이 좀 달라지겠죠? 맞아요. 대표적으로 CT나 MRI 검사를 할 때는 이 역시도 마취 과정 중에 통증이 발생하지 않고 짧은 시간 내에 검사가 끝난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실 CT 찍을 때 보면 그때 아마 숨 들이마시세요, 내쉬세요, 그리고 들이마시세요, 잠깐 참으세요 하거든요. 보통 이제 참은 상태로 일반적으로 촬영이 돼요. 근데 아이들은 계속 마취가 되더라도 수면 마취에서는 스스로 숨을 쉬기 때문에 호흡 상태를 고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호흡 마취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기계적인 환기를 통해서 이 호흡을 잠깐 멈출 수도 있거든요. 멈춘 상태에서 촬영이 진행되기 때문에 CT 검사를 할 때도 수면 마취보다는 호흡 마취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사실 사람들이 전신 마취를 되게 두려워하는 이유가 맞추는데 못 깨어나면 사실 그대로 근데 강아지는 비교적 사람보다 좀 작게 마취를 권하고 치료할 때도 마취가 들어가다 보니 네. 좀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을지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좀 강아지에게 정말 안전한 거 맞을까요? 제가 정말 마취동에서 맞을 때 제일 하고 싶은데 제일 하면 안 되는 얘기가 100% 안전합니다. 마취 아주 안전하고 100% 안전합니다 라는 말을 저는 하고 싶지만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왜냐면 만에 하나의 사고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절대 100% 안전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수의사 입장에서. 하지만 보호자님 입장에서 가장 듣고 싶은 말 중에 하나는 100% 안전합니다 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약간 차이는 있는데 요거는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는 마취 동의서이거든요. 여기서 수술 등 진료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되는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이 나와 있고 1번부터 8번까지 공통적으로 마취 중 혹은 마취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후유증, 부작용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하나하나 굉장히 무섭거든요. 보면 저혈압, 저체온, 고체온, 쇼크, 폐수종, 기저질환 악화, 기침, 저온 화상 특히나 이렇게 보면 마취 각성 후 통증, 호흡곤란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마취 중 혹은 마취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망률이 또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나오냐면 등급을 저희가 판단해요. 이 ASA라는 거는 미국 마취과 학회이거든요. 거기서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현재 환자의 신체 등급을 나눠요. 근데 이 ASA는 사실은 수의용은 아니고
사람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거예요. 등급이 1단계부터 5단계, 그러니까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어요. 각각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거든요. 1등급 같은 경우에 정상적이고 건강한 개체, 2등급은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가벼운 전신적 질환, 3등급은 활동이 가능한 중증의 전신적 질환, 4등급은 지속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며 활동이 불가능한 전신적 질환, 5등급은 수술과 관계없이 24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 있는 변사 상태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망률이 1등급에서는 0.1%에 불과해요. 그리고 사실 2등급까지도 1%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3등급부터는 10%, 30%, 50%까지 증가해요. 사실 마취가 안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이 ASA 등급 1, 2단계에 해당하느냐 3단계 이상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거를 실제로 동물병원에 적용을 해보면 1단계 건강한 아이들이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여기다 써놨지만 중성화 수술하는 경우 혹은 건강한 아이에서 치과 진료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될 거고요. 2등급 같은 경우 보면 아직까지 마취 위험성은 매우 낮아요. 실제로 심장 잡음이 있긴 하지만 충분히 관리가 되고 있거나 나이가 조금 있는 아이들 혹은 골절이 있는 강아지들 예시를 들면 이런 경우가 보통 2단계 여기까지는 사실 마취 위험성은 적게는 0.05%부터 많게는 1%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마취 위험성이 거의 없죠. 99% 혹은 99.9% 이상 안전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시면 이제 3단계부터가 중요하죠. 3단계는 아까 말씀드렸던 중등도, 중증 전신질환이 있는 아이들인데 예를 들면 이제 만성신장 관리하고 있는 아이들 혹은 실제로 신부전이 발생을 했던 아이들, 심장질환 아이들 4단계 같은 경우 보면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질환, 잘 조절이 안 되고 있는 당뇨병, 심각한 신부전 혹은 지금 폐혈증이 유발될 수 있는 감염의 상태에 놓인 경우 5단계 같은 경우는 아까 빈사 상태라고 말씀드렸고 수술 없이는 생존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사실 마취 위험도는 매우 높고 거대 외상 아니면 이제 말기 장기 부전으로 즉각적으로 응급수술이 필요한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적으로 보호자님들께서 마취의 위험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1, 2단계는 상당히 안전하다. 99% 이상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마취에 대한 위험성을 걱정해야 되는 단계는 3단계 이상이다. 라고 보시면 돼서 그럼 3단계부터는 실제로 위험성이 얼마나 증가되는지를 제가 한 연구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노령묘인데 2단계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얘기하냐면 나이가 한 14살, 15살 정도 되는 강아지 또는 고양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보호자 입장에서는 아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마취의 위험성이 너무 높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나이는 질환이 아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나이가 높다라는 이유만으로 이 ASA 단계가 3단계 이상으로 높아지진 않아요. 중요한 건 다른 전신 증상, 다른 전신 상태라고 보셔야 돼요. 저희가 신체 검사를 했을 때 특별한 이상이 없고 육안적으로 봤을 때 건강한 상태라고 보여지며 실제로 마취 전 검사에서 혈액 검사나 엑스레이, 초음파 등의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나이가 많다고 하더라도 2단계 정도에 해당될 수 있어요. 실제로 3단계 이상으로 저희가 분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료를 보다 보면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가 15살인데 치과 진료 받아도 돼요? 라는 이제 질문을 받으시는데 사실 나이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정보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나이가 어리다고 무조건 또 마취가 안전하다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선천적인 질환을 가지고 태어났거나 나이가 어리지만 관리하고 있는 기저질환이 있다면 그 기저질환이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따라서 마취의 위험성, ASA 단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던 1, 2단계 그리고 이제 3, 4, 5단계를 구별을 해야 되는데 보시면 이 마취 중 혹은 마취 후에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성이 1, 2단계 아이들에 비해서 3단계는 약 3.4배, 4단계는 7.1배, 5단계는 약 18.8배로 매우 높게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걱정하시는 마취 관련된 사망 위험성인데요. 이 역시도 1, 2단계와 3단계 이상을 구별하면 강아지에서는 4.73배 이상 그리고 고양이에서는 4.83배 이상 증가하는 걸로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마취가 위험한가요? 그렇지 않은가는 ASA 단계가 1, 2단계이냐 3단계 이상이냐가 매우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보호자님들께서 중성화 수술할 때 마취 동의서를 처음 쓰시게 되잖아요. 건강하고 검사상에서 이상이 없는데 그럴 때 마취 위험성이 얼마나 되나요를 물어보시거든요. 0.1%라고 나와 있어요. 0.1% 이하라고. 그런데 이거는 그 ASA 단계에 해당하는 실제로 마취를 했던 모든 상황을 다 포함한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중성화 수술을 할 때 선천적인 문제가 없고 검사상에서 이상이 없었는데 중성화 수술을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었냐라는 거를 알고 싶은데 사실 국내에는 데이터는 없어요. 표준화된 데이터 기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영국에서는 지금 표준화된 데이터를 쓰고 있어요. 실제 그 데이터의 연구 결과를 보면 일반적으로 건강한 아이들에서 마취를 했을 때 잘못되는 아이들이 약 1000마리에서 1마리 정도 있었대요.
ASA 등급의 0.1%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어린 연령의 아이에서 중성화 수술했을 때 실제로 잘못됐던 경우가 있느냐에서는 실제 약 10,000마리 중에 1마리 정도가 있었대요. 중성화 수술할 때 마취의 위험성은 약 0.0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안전한 거죠. 99.99% 안전하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도 중성화 수술할 때 약 그 정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매우 안전한 마취 방법이다. 마취는 매우 안전하다고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지만 그 가능성도 더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좀 수의사들이 해야 되고, 그러한 방법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신체 검사나 아이의 건강 상태, 기본적인 혈액 검사나 엑스레이 같은 것들을 꼼꼼히 촬영을 해서 혹시나 눈으로 임상 증상은 없지만 가지고 있는 질환이 없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원장님 좀 그렇게 안전하게 마취를 진행하기 위해서 좀 병원에서 특별히 실시하고 있는 그런 프로토콜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기본적인 마취 프로토콜은 저희가 이제 5단계 정도로 나누고 있어요. 이 5단계로 나누기는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마취 중에 아까 제가 그 등급에 따라서 마취 위험성이 다양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마취 위험성은 수술 중, 마취 중에 사망했을 때뿐만 아니라 수술 후 72시간 이내에 사망했을 확률까지 다 포함이거든요. 근데 데이터를 보면 마취 중에 사망한 경우보다 마취 회복 과정 중에 사망한 상황이 한 3배 정도는 더 높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취 중에도 위험성은 있지만 마취 후에도 케어를 잘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될 거고, 그래서 저희는 보통 그 안전한 마취를 위해서 5단계 정도를 나눠서 프로토콜화 시키고는 있고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마취 전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게 해당이 되고, 말씀드렸던 혈액 검사나 엑스레이, 신체 검사 등을 통해서 ASA 등급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편이고요. 두 번째는 마취의 위험성을 더 낮추기 위해서 마취 전에 사전 처치가 들어갑니다. 수액이나 진통제, 진정제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고, 어차피 마취를 할 건데 진통제나 진정제를 왜 사용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전에 사용을 하게 되는 진통제나 진정제를 통해서 실제로 사용이 되는 마취제의 농도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깊은 심마취가 아닌 얕은 마취로도 우리가 원하는 수술이나 시술을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마취 방법 중에 주사 마취가 위험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비교적으로 마취제의 농도를 수의사가 실시간으로 좀 조절을 할 수 있는 호흡 마취가 비교적 안전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전하게 기도를 확보해서 튜브를 삽입을 해서 호흡 마취로 진행을 하고 있고, 마취 중에는 실시간으로 심박수나 산소, 혈압, 이산화탄소 농도, 그리고 체온 같은 것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5번째 단계가 마취제를 껐다고 해서 더 이상 위험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후에 회복 과정 중에도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회복기 관리가 마지막 단계로서 환자가 충분히 회복을 할 때까지 집중적으로 관찰을 하는 것도 안전한 마취를 위한 프로토콜의 단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런 프로토콜 단계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좀 마취를 권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3단계 이상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특히나 4단계, 5단계 이상이 되면 과연 이 마취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큰 거냐, 아니면 혹시라도 이룰 수 있는 위험성이 더 큰 거냐를 고민을 잘 해보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당장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교정을 먼저 하시는 게 좋은데, 가장 대표적으로 매우 심각한 탈수가 있는 경우 충분한 수액 처치를 통해서 탈수를 개선을 시키고 마취를 하는 게 좋고요. 혹은 마취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심정지의 가능성을 높이는 심각한 부정맥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부정맥에 대한 처치를 필요할 수도 있고, 증상이 있는 우려성 심부전, 현재 폐수종의 상태이거나 아니면 심각한 빈혈, 혹은 지금 혈당이 너무 낮은 상태, 지금 말씀드린 거는 대부분 하루 이틀 이내에 어느 정도 교정이 다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수술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교정할 수 있는 부분은 교정을 하고 마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리하게 진행하기보다는 안전을 좀 최우선으로.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중성화 수술하거나 이제 스케일링 할 때 보통 보호자님이 스케일링 시간 짧으니까 예를 들어서 오후 3시에 오면 4시에 퇴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반나절 정도는 저희한테 시간을 달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안전한 5단계 프로토콜을 지키기 위함이고, 그 중에서 사전에 수액 처치도 이루어지고 마취 회복할 때 충분한 수액 처치라던가 모니터링을 하고 퇴원하는 걸 권해드리기 때문에, 짧은 마취라고 하더라도 너무 빨리 이제 진료 시간을 줄이는 것보다는 앞뒤로 시간을 좀 충분히 주셔서 그 5단계를 충분히 진행을 하고 퇴원을 하는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마취를 보호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네. 어떤 진단이랑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나요? 대표적으로 CT 검사가 아마 거기에 해당할 수 있는데, CT 검사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주거든요, 수의사로 하여금. 근데 단점은 아이가 조금 움직였을 때 그 허상이라고 해서 정확하지 않게 판독이 될 수 있다 라는 단점이 존재해요. 최근에는 워낙 CT 검사기기가 좋아져서 촬영 시간이 단축이 되기도 했고요. 특정 상황에서는 아이가 조금 움직이더라도 수의사로 하여금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CT 검사를 하기 위한 그 마취, 특히나 CT 검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면 마취보다는 보통은 호흡 마취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기도 삭감까지 이루어지는 호흡 마취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마취에 대한 위험성을 보호자님뿐만 아니라 수의사가 걱정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꼭 필요한 검사라고 판단이 되지만 보호자님께서 마취의 위험성 때문에 동의를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상담을 좀 드리고 진단적 가치가 약간은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 마취 없이 검사를 하기도 해요. 근데 다만 이제 CT 검사 기계가 보시면 그 검사대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거기서 먼저 뛰어내린다거나 거기서 많이 움직일 수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크릴 통을 제작해서 아이들이 딱 들어갔을 때 밖에서 수의사가 아이들을 모니터링 가능하고 아이가 움직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통을 이용해서 CT대 위에 아크릴 통을 놓고 뚜껑을 열어서 아이가 들어가고 뚜껑을 닫아서 검사를 하는 방법을 하기도 합니다. 모든 환자에서 적용을 하기는 좀 어렵고 오히려 너무 건강한 아이들은 거기서 이제 나오려고 많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어떤 질환 때문에 아이가 좀 컨디션이 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거기 안에 들어가더라도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 호흡 정도는 어느 정도 좀 있더라도 크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보호자님들이 단순히 이제 마취라는 이 단어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 충분히 이해는 되죠. 왜냐면 저도 건강검진을 하거나 마취할 때는 걱정이 되니까.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마취에 대한 위험성은 모두 다 똑같은 상황은 아니고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마취 위험성이 굉장히 다양하고 1, 2단계에 해당하는 상황에서는 마취 위험성이 적게는 0.1% 이하, 많게도 1% 이하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너무 마취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수의사가 판단했을 때 3등급 이상이 되는 아이들에서는 이 마취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더 큰지 혹은 만약이라도 이룰 수 있는 게 더 큰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상담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